자, 또 한 번 부탁드립니다. VIP 방에 계신 분들 또 한 번의 부탁입니다. 제발 좀 부탁인데 제가 답답하고 제가 힘들어서 그래요. VVIP 방으로 오시고 전체 인원 다 VIP 방에 계신 분들 지금 이 영상 이제 지금 나오는 영상 이거 전부 다 링크 해가지고 VIP 계신 분들 저도 문자로 다 쏠 거예요. 전화 다 드려서 이거 들어보시고 무조건적으로 VVIP 방으로 오셔야 됩니다 라는 설정 범위를 잡아보자고요. 왜냐면 뭐 이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설정해 놓은 기준이 뭐냐면 내동매매하지 말자의 기준하고 투매하지 마시고 종목별로 매도해서 그냥 반도체로 90에서 100% 반도체로 압축을 하자는 기준이고, 그것도 실패가 되면 이제 시장 끝나는 거죠. 그것도 실패가 된다라는 기준은 반도체 실적주가 방어가 되지 못한다면, 그리고 가격 반발력이 나오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제 경기 자체가 무너진다는 얘기가 되죠. 글로벌 경기가. 그래서 그 내용 뭐 차분하게 다시 설명드릴 거고, 시황도 이제 지금 녹화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VVIP 방에 계신 분들은 평상시 접속 대비 3배, 4배 막 이렇게 돼요. 순간 접속 인원이. 왜냐면 공포감이 앞서니까 문자는 계속 매수로 오는데 이거 뭐 어떻게 매수하라는 거야? 돈이 없는데. 근데 돈은 기존에 갖고 있던 종목을 다 압축해서의 기준으로 설정을 하자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2+1이다. 또 VIP 방에서는 2+1, 3+2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거를 환불 수수료 없이 갈 테니까 이거 해지해달라고 그러고 나머지 일수만큼 VVIP로 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VVIP에 오셔서 VVIP의 기준에 화장실, 직장 다니시면 화장실 가서라도, 혹은 골프 치러 가셨으면 골프장에서라도 화장실 가셔서 그때 모바일로 접속 한번 하셔서 내가 12시 반에 접속할 테니까 그때 돼서 시황이나 종목 전략 좀 언급해 주세요. 나 이거 뭐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문자는 오는데 이거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뭐 내가 무슨 뭐 재테크 한번 해보려다가 이렇게까지 머리 아프고 힘겨운 거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여러 가지 기준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옮겨 오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그 다음에 VVIP 회원분들 중에서 이제 1년 이상 가입하신 분들의 기준에 이번 기회에 나 메타방의 기준에서 시장 되돌릴 때 수익을 좀 극대화하고 싶다. 손실만해가 아니라 이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기준이 되죠. 수익을 좀 극대화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 메타방 기준도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3월 15일 이 시장이 안정화가 된다 할지라도 한번 이제 시장에 대이는 흐름이 형성이 되면 트라우마가 생기죠.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대처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냥 뭐 시장을 포기하고 쉬셔야 될지, 그런 부분을 강연에 오셔가지고 또 어떤 업종 어떤 종목으로 대처를 해야 내 자산이 시장이 이렇게 충격이 나오더라도 방어가 될 수 있을런지 다 기준 잡으셔야죠. 자, 일단 니케이 쪽도 계속 제가 보고 있고 4% 미만으로 조금 줄여놨고, 그리고 미국 선물은 여전히 뭐 1% 미만의 흐름에서 그나마도 좀 지켜지고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 봅시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시황 부분이라고 그랬는데 금리부터 따져 드릴게요. 계속 중복된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조금 그 내용 부분들을 짧게 잘 기준을 잡아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먼저 할까? 지금 어차피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져서니까 순서를 정해봅시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을 때 글로벌 시장의 흐름은 어땠었는지, 그 다음에 현재 기준에 더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환율 부분을 좀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이제 상품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죠. 이런 내용들. 그리고 CDS 프리미엄은 제가 끄집어낼 수 있으면 이제 다시금 끄집어냈으니 보여드릴 건데, 이것도 한번 보실 만한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금 동향의 기준, 정부 정책의 기준하고 자금 동향의 기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품 운용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금융당국에서 설정을 잡을지. 금융당국. 아직까지는 뭐 이거를 조정할 만큼 글로벌 경기가 뭐 급격히 전망이 하회되거나 이런 설정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실적, 삼성전자 아까 실적 보듯이 하이닉스의 실적까지, 그다음에 시장 지수의 전망, 그리고 주가의 전망, 이렇게 이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이제 자료 부분들을 다시 이제 정리해 놓은 자료들이 있는데, 뭐 23년 10월 달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의 기준에서, 이것도 주말이죠. 뭐 전쟁이 날 것처럼,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동조가 돼서 심각하게 표현하면 무슨 진짜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뭐 3차 대전, 4차 대전 그런 식의 이야기를 운운하고 온라인상에서 또 유튜브에서 뭐 말 같지도 않은 그 기준이 형성되기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결론은 23년도 이게 이제 10월 말 KBS 원이올라 이제 방송 자료의 기준이 되는데, 요겁니다. 지금 KBS 원이올라의 기준이 유튜브 쪽에서 보시면은 요거예요. 네이버에서 뭐 유튜브 검색하셔도 되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로 오셔도 되고, 유튜브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셔서 페이지를 이렇게 찾아오셔도 돼요. 여기 보시면 이게 23년도 10월 말 방송이고, 온라인상에 이제 배포된 게 11월에 배포됐어요. 미국 증시, 전쟁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이란이 이제 개입했을 때 영향, 유가의 영향, 그에 따른 금융시장의 영향, 뭐 강달러 기조에 대해서 이때도, 그리고 뭐 2차 전지가 이때 당시에 아주 핫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2차 전지 무조건 전략 매도의 기준의 전략, 그리고 반도체. 그래서 결론은 반도체 업황 살아나는 분위기인가의 기준에 반도체의 기준. 이때가 23년이고 24년도 전망치를 하이닉스 적자 7조 수준에서 24년도의 영업이익 전망치 자체를 20조 8천억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 2018년도에 영업이익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해서 설정해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내용들이니까 요거 이제 참조하시면 되는데, 그 원고라는 거예요. 28년 동안 방송하면서 저 원고 내용은 계속 똑같았어요. 저 방송 원고 내용은 항상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이 내용은 뭐 그 당시 내용이니까 이스라엘 하마스 영향 부분, 뭐 장기전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단기전일 때 막강하려고 제압을 한다. 그때는 뭐 국제유가가 연말까지 뭐 100불 이내에 움직일 거다. 전망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럼 장기전으로 갔을 때는 국제유가가 100불을 상회할 수 있다. 그럼 경기가 좀 둔화될 수 있는 우려감이 있다. GDP는 얼마 정도 하회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장기전으로 갔을 때 이란까지 개입을 하게 되면 서방 국가, 아랍 국가 뭐 충돌이 나오고, 그러면 저게 이제 예전으로 따지면 걸프전, 이라크전인데, 그 당시에 시장의 흐름으로 감안했을 때는 전 사실 저렇게 된다 해도 장기전에 이란 개입까지 돼도 실질 이란이 이제 개입했고 코멘트를 했고 개입도 했고, 근데 이제 뭐 흐지부지, 우리가 느낄 때 흐지부지로 갔죠. 근데 저런 그 지정학적 리스크는 항상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무시하자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저때 당시에도 저것이 더 확장이 되면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금융시장 자체가 동결된다는 거죠. 금융시장 자체가 동결. 그잖아요. 동결되는 거지. 무슨 뭐 핵전쟁 나는데 무슨 뭘 얘 팔아서 무슨 하나 시스템을 사고 얘를 팔아서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얘네들이 전쟁 났다고 실질 영향 받는 것이 없어. 쟤네들 펀더멘털 불편해. 그런 기준 설정하지 말라는 얘기. 대처가 안 돼요. 그리고 항상 외교 정책에 있어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입니다. 근데 저것이 무조건적이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45대 대통령 취임했을 때 2016년 11월 9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당선이 됐고, 2017년도에 45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외교 정책만 있는데, 전체 정책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은 극명하게 엇갈려요. 왜 엇갈리냐면,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민주당은 IT하고 친환경 쪽에서 받아요. 그러니까 IT하고 친환경에서 받으니까
원유에 대해서 세금을 더 부과시킨단 말이에요. 환경청에서 막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소송도 하고 행정소송도 하고 별의별 행위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공화당 입장에서는 전통 에너지 업체들, 특히 원유 업체들에게 공식적인 정치적 후원을 민주당보다 많이 받기 때문에 야, 있는 에너지를 쓴다는데 그게 왜 문제냐. 있는 에너지 쓰자. 화석 에너지 쓰자. 왜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너무 과하게 부과하지 말고, 요렇게. 또 IT도 마찬가지입니다. IT 쪽이나 뭐 성장산업, 이쪽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바이오고 공화당은 전통제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R&D 비용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을, 그것을 어떻게 기준을 잡아줄 거냐. 세금 효과 부분이 되겠죠. 그 세금 효과 부분을 민주당 쪽은 이제 바이오 쪽이나 IT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형성을 해주고, 그리고 공화당 쪽은 전통 굴뚝주들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고, 이런 기준이 극명하게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확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으로 설정을 했던 거는 IT 법을 놨을 때 클린턴 정부에서 IT, MS, 빌 게이츠와 함께 뭔가 정책 동향을 모셔가고 이런 내용들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기준에 취임식에 누가 와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와서 우리가 1조 달러 모집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100조 달러죠? 100조 달러 맞나요? 그걸 모집을 해가지고 야, 우리가 성장주에 돈 다 집어넣겠다. 미국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준을 잡겠다. 그때의 그 기준금리는 4%예요. 그러니까 고금리이기 때문에 조달 자금이 성장주에 갈 수 있었던 건데, 어찌됐건 45대 대통령 취임했을 때 정책이나 47대 대통령 정책이나 IT 쪽에 절대 비호감적이지 않다. IT 쪽에 매우 긍정적인 정책을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외교 정책뿐만 아니라 전체 정책이 무조건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번 기준에 외교 정책에 있어서 공화당의 원천적인 내용이 표출이 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인으로서 이쪽 친화적인 IT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유지하고 있고, 민주당 정책을 그러니까 유지해주는 부분이 되죠. 거기에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부분에 전력난에 대한 해소의 부분으로 태양광까지도 우리가 전력 기준으로 활용을 하겠다. 전통 에너지가 아니더라도 원자력도 쓰겠다. 이런 내용이 형성이 된 거잖아요. 결론은 외교 정책에서 이란이나 나머지 쪽의 외교 정책 부분에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북한에 대해서는 약간의 유화가 정책이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란의 문제는 사실상 오바마 대통령 정부 때 이란과의 핵협상을 타결을 시킵니다. 그게 정확히 2015년이죠. 그래서 2015년에 이제 메르스가 있었는데, 그 메르스 있을 당시에 상반기 내내 이란과의 핵 협상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고조돼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핵 협상이 타결이 되고 매우 좋은 분위기였는데, 그것을 사실은 지금 명분은 트럼프 대통령 명분 뭐예요? 이란 쪽에 야, 향후 뭐 3년인가요? 10년? 우라늄 농축하지 마, 너 하지 마 했는데, 외교부 장관이 속단편을 뭔 개소리야 이것들이, 니들 마음대로 깡패야 니들이. 그 이제 막 난리가 났었고, 서로 협상이 결렬이 됐고, 그 다음 이제 협상안을 그 시점에 기습 공격을 이제 미국이 단행을 한 건데, 오바마 대통령이 체결해 놓은 핵협상 누구 했어요? 미국하고 뭐 이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과 이란,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러시아, 중국까지 7개 국가가 협의를 한 겁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45대 대통령 취임하고 2017년도에 바로 파기합니다.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 때 교토정서에 사인을 하고 친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오바마 정부 때 저쪽 파리 기후협약에 사인을 하고 친환경 정책을 쓰는데 바로 취임하자마자 다 파기해버려요. 아들 부시 때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아이러니한 거죠. 이번에 기준에 이란의 정책에 대해서 물론 강경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핵협상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서 협상을 했잖아요. 민주당이 원래 협상을 하는 기준인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번에 뭐 세게 때리면서 이란에 뭐
뭐 정신적인 지도자가 됐든 실질적인 지도자가 됐든 사망하게 되고 뭐 별의별 내용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불확실성의 기준이 형성이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이 문제, 이스라엘 때문에 불거지는 문제의 범위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전의 기준에서 글로벌 시장은 어땠느냐. 그거 한번 먼저 보시고. 단순하게 놓고 보겠습니다. 뭐 걸프전, 이라크전까지 갈 이유도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23년도에 10월 그때 이제 불거진 내용이에요. 그럼 가장 정확히 보는 거는 S&P 500 지수. 미국의 500개 종목에 대한 지수. 미국의 500개에 대한 우량주 500개에 대한 지수입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요때 당시에 10월 말이라고 한다면 요때요. 10월 말. 여기서부터 조정이 나와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10월 말에 그 흐름이 있었고 그게 바닥이 돼서 랠리야. 응? 이해되십니까? 개뿔이나 무슨 뭐 세계대전이 날 것 같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와는 또 다르다. 뭐가 그렇게 다르나? 두 번째 기준은요. 우크라이나전이 지상전으로 확장이 된 게 언제예요? 23년도 3월인가 그럴 거예요. 문제 있었어요? 우크라이나전 개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야.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전도 심각했냐면요. 바로 옆에 붙어있는 유럽 쪽에서는 당장 러시아가 천연가스 끊어버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유럽 쪽에서는 야이씨 트럼프였나 그때 하여간에 이 정신 나간 것들 트럼프가 아니라 저 때는 저기였죠. 민주당이었는데 전쟁이 난 거지. 누구예요? 그 바이든 대통령 시절. 야, 니들이 천연가스 못 쓰게 해버리면은 대안이 없잖아. 대안이. 왜 아무 대안도 없이 전쟁 일으켜가지고 천연가스가 올라가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식의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독일 낙스라든가 영국 그리고 프랑스 까끄 전체적으로 다 영국의 FTSE도 마찬가지고요. 3월 기준이죠. 정확히 3월 기준의 변동률이 어마어마한 변동률이 나옵니다. 월간 기준에 마이너스 14%.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오늘 하루에 두들겨 맞는 폭이 있기 때문에 에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마이너스 14% 그리고 장중 기준에 하루에 막 5%씩에 근데 독일만 이런 게 아니라 프랑스 까끄 미국은 멀쩡했죠. 우리나라도 사실 거의 멀쩡했어요. 프랑스 까끄 23년도 3월의 변동률 마이너스 6% 장중엔 더 심했어요. 그 일별 주별로 따질 때 이해되세요? 그렇게 해서 우크라이나 사태도 유럽 쪽에는 특히 영국, 독일에 큰 영향을 줬었고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우리나라하고 일본 증시, 우리나라보다 이제 일본 증시가 좀 더 크니까 일본 증시 쪽의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거예요. 변동률이나 추가적인 변동성 확장이나. 그죠? 지금의 기준하고는 비교할 바 아니다? 아니에요. 똑같아요. 베네수엘라 대통령 미국에서 지들이 뭔데? 어쨌든 그 경우에도 야 이거 굉장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불거지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지금 뭐 그 내용 코멘트조차가 없을 정도로 이게 다 로그 차트입니다. 이해되세요?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거는 걸프전, 이라크전, 뭐 저쪽 아프가니스탄 뭐 베트남전까지 뭐 갈 이유도 없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또 하마스 23년 10월 그 이후에도 계속 분쟁이 있었고 공화당 쪽의 입장에서는 원유 사업의 장악과 그리고 방산업체들에 대한 우리 걸프전 이라크전 때 그때 참전하고 나서 참전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평화주의다라고 했지만은 재건 산업에 들어가기 위한 기준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다 때려 부셔버리고 거기 가갖고 재건 사업 한다는 명분하에 돈 벌고 거기에 이제 뭐 전력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강대국이 다 그냥 지들이 장악해버리고 또 원유 사업 장악하고 그런 내용의 기준이 설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은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큰 영향이 없습니다의 기준이에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 쪽의 조정폭의 흐름이 유럽도 이제 한 3%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새벽에 미국 쪽의 흐름에 있어서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다우지수 3%의 조정 단기적으로 일봉으로 놓고 볼 때 S&P 500 지수 500개 우량 기업들의 조정은 2.65뿐이 안 돼요. 지금 0.74까지 아시아가 폭락을 하니까 다시 0.74까지 선물에서 낙폭이 있지만 1% 미만 평상시에도 1% 전후의 기준을 잡아드렸잖아요. 1% 미만의 흐름 그게 뭐가 문제됩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월봉으로 놓고 보시라고 그랬죠. 상승이 400%대 기준 다우지수 대비 2배 이상 올라온 상태에서의 조정이 6%.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300% 올라오고 고점 대비 8%. 우리나라 지수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니케이 지수도 많이 밀리고 있는데 니케이 지수가 8%거든요. 8.8. 국내 지수의 경우가 과도하다. 그러니까 과하게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과하게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기에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 자체가 185조까지 지금 상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에 맞는 삼성전자의 슈팅이었던 거지. 변동성만을 가지고 거래대금만 터뜨리고 나서의 흐름 자체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고점 대비 19%, 20%가 빠졌는데 빠질 이유의 근거는 뭡니까? 두 가지뿐이 없어요. 하나는 중동발 리스크인데 중동발 리스크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이 뭐예요? 유가 상승?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경기만 무너지나요? 다른 데는 멀쩡한데? 글로벌 증시가 니케이도 지금 4%의 하락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11%의 폭락하고 갔냐고. 이게 비교가 되냐고.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온 부분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그거는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그럼 그 차익 실현 욕구가 지나고 난 이후에 시장의 흐름은 돌릴 수 있을까의 기준에 저는 돌릴 수 있다. 왜? 돌리는 종목이 누가 돌릴 것이냐의 기준에 지금으로서는 고금리 속에서의 실적주 또 성장주 이외에는 없어요. 성장주라는 것이 뭐 프리미엄이 높은 쪽 그런 기준만이 아닙니다. 업황이 진행이 되면서 형성이 돼 있는 쪽의 기준도 설정이 돼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비이성적인 흐름은 예를 들어서 이게 진짜 중동발 리스크가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주는 기준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그 닥스의 기준에서의 흐름, 그러니까 독일의 닥스의 기준에서의 우크라이나 사태 때 저 흐름에 꼬리 돌리는 흐름만큼의 되돌림, 그 정도의 기준은 설정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간 단위로 볼까요? 뭐 독일이 전쟁 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독일이 전쟁 난 건 아닙니다. 그런데 23년도에 23년 3월 하루에 5% 이게 맞나요? 23년 3월 로그 차트라 그렇구나. 자, 23년도에 뭐 낙폭 기준에 뭐 이렇게 낙폭이 나오고 그다음에 요 꼬리 부분을 다 돌리고 감싸 안고 돌렸단 말이에요. 15,700에서부터 14,400. 그러면 1,300, 10% 정도. 이것도 굉장히 큰 충격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는 잘 느끼시기 어려울 수 있다 할지라도 월봉으로 다시금 놓고 보시면 저 꼬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흐름들의 바탕으로 설정 범위를 좀 놓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였어요. 극단적으로. 어떻게 1차적인 극단적인 부분이 전쟁이 나게 됐을 때 뭐 전쟁이 지금 나 있는 상태고 이것이 확전이 되고 진짜 이게 굉장한 문제가 되려면 그렇게 해서 세계 경기가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실적이고 뭐고 다 그리고 경기 자체가 다 무너지는 거죠. 어떤 종목이나 어떤 업종이 아니라 그럴 때는 그러면 다 정리하고 쉴 수밖에 없는 구조. 그리고 그걸 진짜 극단적으로 설명한다면 인류가 멸망할 상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부의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쪽이 이거 확전될 거고 서방국가 다 붙을 거고 이러다 보면 핵을 쏠 수도 있고 그럼 다 죽는 거지. 무슨 뭐 달나라가 있지 않는 한 다 죽는 거지. 지구가 폭파되겠지. 그럼 금융시장은 열리지도 않아요. 동결이에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기준에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어서 진짜 정리하고 쉴 거 아닌 이상은
그렇다면 지금 기준은 손절하고 현금을 갖고 가서 뭐 대출하겠습니다. 28년 또 40년 주식하면서 그건 불가능해. 왜? 똑같아. 어제 정리했는데 미국장이 멀쩡해서 오늘 반발력 나올 때 들어갔는데 또 밀려? 아, 그럼 또 손절해? 그게 가능할까요? 뭐 기술적으로만 완벽하게 따지면 가능할 수 있죠. 그냥 저 혼자 매매하고 들어간다 아니다 싶으면 잘라내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고 뭐 계속 그럴 바에는 이게 진짜 대사하락이라면 전체 정리하고 현금화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 단계의 기준에 모든 종목을 압축을 해서 반도체에 집중하자. 그 기업 실적은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 거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그래서 결론은 뭐 들으시는 분들이 내용이 없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항상 불거져 있던 거고 인류 역사상에서도 그렇고 지금 기준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에. 그래서 일단은 원고 작업하시는 분 좀 힘들겠지만 코스피, 코스닥 한 번 더 잘라주세요. 지금 양시장 합쳐갖고 40종목을 누르고 2,700개 빠지고 있거든. 그거 한번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공포감이니까 뿌려주세요. 뿌려주세요. 동영상 다 뿌려주세요. 지금 18개 종목 올라요. 유가증권 시장. 그거 캡처 한번 해주세요. 아까처럼. 그 다음에 코스닥도. 그리고 저기 있죠. 1위부터 20위까지 1위부터 20위까지 그것도 한번 캡처해 주시고 뭐 그 캡처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캡처하지 않고 원고 작업 하시는 분께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될 수는 있는데 그것이 글로벌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 문제가 된 적은 딱 한 번 지정학적 리스크라기보다는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 미국의 9.11 테러 그리고 그게 굉장한 그 어마어마한 문제가 불거지게 될 경우에는 지금처럼 다음 FOMC 회의 때까지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9.11 테러 때도 그랬고 리먼 브러더스 터질 때도 그랬고 긴급적으로 금리 정책 회의를 해서 미국 금리를 급격히 하향시키겠죠. 빅컷을 단행해서 경기를 부양한다는 명분하에. 트럼프가 그걸 원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두들겨 패는 이유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유사업 장악하고 무기 팔아먹고 그런 걸 위한 걸 거예요? 또 보수 진영에 대한 표결 직결 어느 걸 원하는 거예요? 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기준 잘 잡고 그렇게 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절대 아무 문제가 없다. 사실상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짜 아무 문제 없어요. 변동성이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크게 확장된 거고 앞전에 너무 변동성 컸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온 건 상관없는데 나머지 쪽이 실적 없이 이제 뭐 프리미엄 붙어서 올라온 쪽 대표적으로 우리기술 계속 얘기하는데 어제 우리기술 교육해드리고 어제 전략매도 주력주 편입이에요. 오늘 지금 하한가 수준이에요. 29.54까지 밀렸네. 없습니다. 이게 최악의 경우 극단적인 경우는 인류가 멸망한다. 제발 좀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부정론자에 연동되지 마시고 그리고 마지막 또 문자 또 나갈 거예요. 17만 5천 원에 저점 찍고 또 2% 돌리면 돈이 어딨냐. 없으면 유지. 아니 말장난하냐. 아니 압축하자고 그랬잖아. 반도체 90에서 100%면 나머지 다 팔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의 변동률이 비슷한 상황이었고 지금도 환율 보겠습니다. 환율도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거 다 하려면 밤새야 되니까. 환율 기준에 자꾸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말 듣고 하는데 단순 논리입니다. 단순 논리. 달러 인덱스까지 봐야 돼. 이게 23년 10월 25일이고 106까지 올라갔고 달러 인덱스의 기준에서 그 당시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2000년 이후에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긴 적이 그다지 없어요. 강달러 기조를 굉장히 선호를 했었단 말이죠. 그거는 또 희한하게 원래는 민주당 정부가 강달러를 선호해요. 근데 민주당 정부가 아닌 쪽에서 그러니까 공화당 정부에서도 강달러를 선호하는 그런 흐름까지. 근데 그것도 지정학적 리스크 설명드린 것처럼 무조건적이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오바마 대통령 때는 민주당 정책이 강달러기죠. 왜 그게 민주당은 강달러냐라고 표현하냐면 그 당시의 기준에 IT 모든 자금은 실리콘밸리로 들어와라. 돈 다 우리 미국으로 넣어. 미국 못 믿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강달러의 기조가 형성이 됐고 공화당의 기조에서는 지금처럼 방산 팔아먹어야 되니까 원유 사업 장악하고 이제 방산 무기를 우리나라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팔아먹었잖아.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팔아먹어야 되니까 수출주가 기준이 잡히려면은 약달러가 돼야지. 그래 가격 경쟁력이 있지. 그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 인덱스에서 그 최장치가 2000년 이후를 전체를 다 보고 싶은데 달러 인덱스만 일단은 먼저 볼게요. 100을 넘긴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2000년 이후에. 근데 요번에 이제 22년 이후에 돈을 많이 풀고 그리고 이제 경기를 뭐 끌어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어쨌건 이 당시에 강달러를 형성을 합니다. 강달러를. 근데 이 부분 잘 보시면 뭐 또 쓸데없는 예를 들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냥 예를 안 들고 그냥 넘어가서 꼭 보면은 비전문가 애들이 헛소리 할 때 미쳐버리겠어요. 옆에 앉아 있으면은 그걸 매번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달러 인덱스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달러 원 환율을 얘기할 때는 인덱스만 보면 돼. 달러 인덱스를. 그럼 이거 치면 돼.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대학 교수도 있고 경제학 박사분들도 있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야 달러 인덱스에 네이버에서 검색만 해도 달러 인덱스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나와요. 5개의 통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라는 거는 GDP 비중으로 해서 설정을 잡는데 어딨어? 여기? 어딨어? 아유. 어딨냐? 미국 달러 인덱스. 자, 6개 통화.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6개 통화의 기준을 가지고 설정을 합니다. 미국 달러 인덱스의 기준은. 그렇게 해서 유로, 파운드, 일본의 엔, 그리고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그 다음에 스웨덴의 크로나, 영국의 파운드까지. 그러니까 유로, 파운드, 엔.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세 개가. 그 다음에 캐나다 달러나 스위스 프랑이나 스웨덴의 크로나나 이런 건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부여되지는 않잖아요. 사실상으로 얘기할 때. 자, 삼성전자 매수생 또 냅니다. 낼 때 앞부분에 갖다 붙입니다. 진짜 현금을 형성하고 있었던 분들의 기준이라면은 야, 나 무서워. 이런 부분에 현금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절대적인 기회 기준으로 설정을 잡을 수 있다라는 설정 범위를 드리는 거고 17만 6천 원에 저점 찍고 2%대 반등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서 매수세를 냅니다. 그리고 맨 위에다가 올려놓을 거예요. 지금 주력주 포트폴리오 기준에서는 40%이지만 삼성전자 50%, 그 다음에 하이닉스 40%까지 끌어올려놨어요. 사실상. 그렇게 해서 맨 위에 반도체 90에서 100% 편입, 종목 압축, 땅 파서 돈 나오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문자를 내보낼 겁니다. 정신 바짝 챙겨야 돼요. 눈물 질질 흘리면 안 되고, 여기서 정신 똑바로 못 차리면은 투매에서 낭패 보고, 내동매매에서 낭패 보고, 또 윤정두가 강하게 얘기한다고 또 신용 미수 썼다가 반대매매 나가서 피눈물 흘리고 그러면 안 돼. 문자가 나가는 첫 번째 이유, 비중 유지구나. 두 번째 이유, 압축이구나. 그런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리는 거야. 뭐 땅 파가지고 돈 갖고 오라는 얘기도 아니고. 결론은 유로화나 파운드화 대비해서는 달러의 기준이 강세를 띠거나 약세를 띠는 게 제한적이에요. 극히. 우리한테나 보수층 입장에서 아이고 우리 미국의 큰형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우리한테나 보수층 입장에서 아이고 우리 미국의 큰형님 이러는 거지. 유럽의 경우는 이런 막내 동생도 안 되는 녀석이 어디서 나라가 만들어진 지 200년도 이게 확 그냥 이렇게 된다니까.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절대적으로 유로화나 파운드화 대비해서 미국의 달러가 엄청난 강세를 자기 마음대로 유지하거나 형성할 수는 없어요. 대표적으로 스위스 프랑이나 스웨덴 크로나나 캐나다 달러 같은 경우에는
실질 영향이 없습니다. 이게 GDP 비중 감안해서의 비율로 설정이 돼 있거든요. 절대적으로 걔네들한테 상대적인 강세를 띄었다고 달러 인덱스 자체가 강세를 띄진 않아요. 그러면 결론은 누구예요? 엔화입니다. 엔화. 엔화의 기준에 달러 인덱스의 그 방향성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요 환율 요거하고 차트가 또 하나 있긴 한데 차트를 끄집어내서 그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먼저 보시면 이렇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먼저 보시면 원달러 환율 여기 있다. 원엔 이건 원엔이죠. 그럼 원달러를 봅니다. 그리고 원래 원달러 환율이에요? 아니면 달러 원 환율이에요? 달러 원 환율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예? 달러 원 환율입니다. 달러가 앞에 있는 기준이에요. 1달러당 얼마니가 되는 거지 1원당 얼마니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럼 원달러가 아니라 달러 원입니다. 국제 표기 기법은. 그조차도 모르는 애들 방송 나와서 원화 약세를 설명해야 되는데 달러가 환율이 강세죠. 그 단어 자체를 못 쓰는 애들하고는 대화도 하지 마시라는 얘기고, 원달러 환율의 기준에 흐름 보시면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부터 보시면 우리나라 패거제에서 풀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정 환율이었단 말이야. 고정 환율 이후에 이제 IMF 그때 당시에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사태가 터지면서 동남아 외환 위기가 터진 거죠. 그게 오염이 된 게 우리나라까지 문제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글로벌 시장은 멀쩡한데 우리만 폭락을 한 거예요, 솔직히. 예? 지금 변동성들이 위로 돌리는 변동성도 어마어마할 거고, 제가 일일이 안 보겠지만 금융당국의 코멘트도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글로벌 시장의 흐름도 연동이 될 거고, 이럴 때처럼 IMF의 외환 잔고가 없어서 우리나라가 IMF 두들겨 맞았다, 그런 영화 속 얘기, 그런 얘기 듣지 마십시오. 우리가 IMF를 두들겨 맞은 거는 동남아 외환 위기가 우리나라까지 번진 거지 외환 잔고가 없어서 두들겨 맞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 잔고는 글로벌 10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외환 잔고라는 게 외화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외화 플러스 외화 일부의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채권을 누구 걸 갖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미국이야. 미국의 기준에 미국 걔네들이 달러 찍어서 먹고 산다 그러죠. 그것도 바보들이 하는 얘기야. 미국이 달러 찍어서 먹고 살아? 채권을 찍어서 먹고 살지. 그러면 미국의 채권 외환 보유고 최상위 국가가 어디인지 볼까요? 사우디 그리고 중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중립국가로 미국이 보호해주는 스위스, 또 우리나라, 대만, 다 뭐야? 미국의 우산 밑에 있는 국가들이에요. 이해되세요? 외환, 이것도 다 네이버 치면 나와. 요즘은 챗 GPT만 해도 다 나와. 외환 보유고 순위. 그런데 미국 놈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냐면은 제가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닙니다. 난 박쥐야, 박쥐. 이기는 편 우리 편이야. 26년도 최신 전 세계 국가 중 외환 보유고 순위 분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거나 보시면 돼. 1위가 중국, 2위 일본, 스위치 걸드가 뭐예요? 스위치잖아. 그 다음에 인도, 러시아. 그러면은 중국하고 여기 있네. 중국하고 26년 1월입니다. 중국하고 미국하고 겉으로는 무슨 환율 전쟁을 하네, 트럼프하고 싸움을 하네.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중국이 채권 갖다 팔면 어떻게 할 거야? 일본이 채권 갖다 팔면 어떻게 할 거야? 중동 국가에서 가장 친한 애들이 누가? 사우디죠. 이스라엘 없네. 이스라엘은 미국 머리 위에 있다며.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우리나라가 외환 잔고가 저렇게 많아. 세계 10위 안에 들어오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외환 잔고를 가지고도 단기 채권을 해소를 못해요. 그래서 이때 뭡니까? 2007년도에 뭐가 터져요? 서브프라임이 터지는 거야. 미국의 부동산 담보대출, 모기지론. 거기에서 프라임 80%, 1금융, 신용등급 1등급, 그 다음에 알트의 2등급,
서브프라임이 3등급의 10% 수준의 인원에게 예를 들면 1억짜리 집을 살 때 95% 대출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500만 원 가지고 집을 살 수 있어. 근데 1억짜리 집이 500만 원만 올려도 100% 수익이라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누가? 금융사들이. 원래는요 1억짜리 집이 500 올랐으면 5% 수익이지. 근데 레버리지를 썼잖아. 20배를. 그러면 그렇게 레버리지 쓰는 사람들이 500만 원 갖고 1억짜리 집을 샀는데 500만 원 올라서 5% 수익인데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해서는 더블이잖아. 그럼 이 수익을 보증금으로 쓸까? 아니야. 또 사.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갭이 발생되는 거예요. 갭 투자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터진 겁니다. 그 미국 놈들이 문제를 쳐서 리먼 애들이 문제를 치고 베어스턴스가 문제를 치고 그렇게 터진 흐름이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준 거 아니에요. 글로벌 시장을 다 붕괴시켜버린 거잖아. 금융 시스템에 붕괴가 온 거라고. 그러면서 금리를 5.25였던 금리를 2009년 9월에 금리를 인하합니다. 2009년 9월에. 그리고 급격한 금리 인하가 나와요. 그때가 리먼 터질 때 베어스턴스가 먼저 망하고 리먼 망하고 메릴 린치가 매각될 때. 그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올라와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올라온 거야. 각도를 보시란 말이에요. 각도를. 망한 것처럼. 동네 쪽팔리게 말이야. 미국 가갖고 그때 당시에 강만수 경제부총리셨죠. 그분께서 미국 가서 또 이상한 얘기하고 와가지고 미국의 신용등급사들 피치, S&P 이런 데서 무디스 이런 데서 우리나라 은행 등급을 그냥 하향해버리고 결국은 미국에서 새벽에 통화수합이라는 걸 처음 해줘요. 경제 용어인데 통화수합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질 않았어. 금융권 이외에는. 일반인들이 알게 된 거는 이 네이버에 뒤지면 나와요. 가장 오래전이 이명박 첫 대통령이 서울시장 하실 때 일본의 지역구하고 통화수합한다는 얘기했다가 이제 그게 그 코멘트만 있었던 거고. 결론은 통화수합을 미국이 해준다. 야, 한국에 돈 빼지 마. 야, 한국 채권 다 팔아봐야 세계 외환보유고 10위 안에 들어왔는데 그건 개뿔이나 미국 채권 팔아줘서 미국 먹고 살게 해준 건데 어찌됐건 단기 외채도 못 갚아. 그거 팔아봐야. 그러니까 IMF 때 뭐 채권이 적어가지고 망했던 헛소리고 이렇게 우리나라 워낙 휴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럴 때의 기준에 미국이 야 우리가 200억 불 뭐 정확히 기억 안 나요. 200억 불인 거 얼마뿐이 안 돼. 200억 불 지급 보증해줄게. 그리고 더 해줄게. 야 한국에서 돈 안 빼도 돼 임마. 내가 돈 준다는데 왜 빼? 에? 그렇게 되면서 막말로 그냥 좀 막 할게요 얘기를. 이 쪽팔리게 말이야. 일본 쪽팔리 애들한테 엔화로 통화수합해 옵니다. 중국 애들한테 쪽팔리게 위안화로 통화수합해 와요. 그렇게 해서 안정화된 거야 이게. 이런 수준의 흐름이 나와야 돼. 그때가 가장 불편했던 게 이런 때였어요 사실. 응? 근데 저 때가 이때나 우리나라 원화가 휴지 쪼가리고 야당이 공격하는 거 그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우리나라 환율이 개판이에요. 개판이기는 GDP의 70%가 수출인데 얼마나 행복해. 우리나라 원화가 이렇게 약세를 띠면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를 가만둘 것 같아요? 심지어는 미국조차도 요놈들이 정치적인 쇼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한테 환율 조작국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환율 조작국. 2007년도에 2000포인트 넘기고 기업 실적들이 어마어마할 때 이땐 조선주였죠. 그때 원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실적이 좋고 조선주들이 결제를 달러로 받아서 원화로 돈을 바꿔야 월급 줄 거 아니야. 900원이 깨졌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너무너무 원화 가치가 너무너무 정상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부분이 돼요. 지금은 약세니까 아이고 뭐 약세고 뭐 그게 아니라 지금 미국이 또 주변 국가에서 시비를 안 거는 거야. 왜? 달러 인덱스가 강세여서 다 같이 약세니까. 유로도 약세. 그 약세 범위가 10에서 20% 범위뿐이 안 돼요. 10에서 20%. 무슨 말이냐면은 달러가 100이었다고 쳤을 때 그 100 대비해서 달러 강세가 형성이 돼서 120까지 가고 나머지 통화가 절하가 되는 그게 평균치가 비슷했단 말이야. 유럽, 영국, 우리나라 유로죠. 유로, 영국, 파운드, 우리나라 원이 비슷한 변동에서
얘네가 조금 더 우리보다는 덜 약세를 띈 부분이 있고 일본 엔화는요. 얘네가 약세인 거야. 개뿔이나. 달러 엔 환율 보시면은요. 웃기지도 않아. 보여드리기 전에 윤정도 머릿속에 있는 걸 얘기를 해드려요. 어떻게 됐냐면은 리먼 때 미국이 망한 거잖아. 어찌 보면 그들 때문에 글로벌 시장이 어려웠던 거고 미국이 망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뭐 진짜 망한 그런 개념을 떠나서 그럼 달러가 어떻게 돼? 약세를 띌 거 아니에요. 달러 약세 띌 거 아니야. 그럼 누구 대비 약세냐는 거야. 지들 마음대로 유로화 대비 파운드화 대비 가만히 있냐고. 가만 안 둔다니까. 그러면 그런 기준에 누구한테 약세를 떼야 돼요? 달러 인덱스가 강하려면 6개 통화 중에서 다른데 비중 뭐 0.2% 이런 뭐 스웨덴 크로나 이런 거 필요 없잖아. 결국은 엔화 대비입니다. 그때 엔화가 1달러에 150엔 하던 엔화를 75엔까지 밀고 내는 거야. 엄청난 강세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지금 1,500원짜리를 900원까지 밀고 내려가 볼까? 워낙 엄청난 강세죠. 그럼 수출이 되겠어? 수출이 되겠냐고. 개뿔이나. 자동차에서 일본을 이길 수 있어요? 가격 경쟁력으로? 안 되겠지. 죽는 거야. 반도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반도체 가격에서 우위를 점하겠죠. 기술력이 뭐 좀 딸린다 할지라도. 엔화 볼까요? 하나, 둘, 셋, 띠용. 하나, 둘, 셋, 띠용. 자, 띠용. 농담이 아니라 150불까지 아니었구나. 어찌됐건. 130불 대? 그리고 여기서 140불 가까이? 그런 게 엔화가 초강세라니까? 허벌나게? 이런 변동성 겪어본 적 있어요? 75엔이야. 75엔만 주면 1달러를 사. 그런데, 자동차 원가가 이때 팔았을 때 그냥 쉽게 그냥 150엔이라고 할게요. 1달러에 150엔이라고 할게요. 그럼 토요타 애들이 1달러 자동차 한 대 팔아 1달러 받았어. 150엔 받았어. 그걸로 엔화로 바꿔가지고 월급 주고 다 했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뭐 원재료 살 때 달러 결제하고 뭐 다 상쇄되는 것도 있지만, 근데 그게 75엔 됐어. 그럼 얘네는 어떻게 해야 돼? 2달러의 차를 팔아야 돼. 2달러에.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게 이때예요. 현대차 그룹이 성장한 게 왜? 환율이 우리나라는 개뿔 딱 1,100원대 유지하고 있었거든. 사실상. 평균이 1,100원 수준이었어.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 우리 마음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금리 정책, 환율 정책에 따라서. 그런데 이 환율이 일본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토요타, 미쓰비시 뭐 다 혼다까지 뭐 전부 다 가격 경쟁이 되질 않지. 그럼 일본 자동차가 망했냐? 아니지. 일본은 내수가 인구가 1억 5천 정도 하나요? 망할 수가 없어. 만망해. 에? 그 75엔이 따블이 된 거야. 막말로.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1,100원이 2,200원 돼 있나? 무슨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앉아있어. 우리나라가 원화 약세가 무슨 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야? 꼭 여러분들 말고 정신 나간 애들 보면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데 윤정도 앞에서 윤정도한테 말을 못하지 혼나니까 옆에다가 쏙다리 타면서 다 들려. 모임 나가면은 내가 뭐 환율이 이렇게 될 것 같고 저렇게 소설 써? 한국은행의 정책을 내가 금리 정책을 맞추고 환율을 장난 똥 때려? 수출이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게 하이닉스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40%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전체 상장사에. 그게 하이닉스가 영업이익 최고 찍을 때가 20조 8천억이었다고. 언제? 2018년도에. 지금은 얼마예요? 140조, 150조, 160조야. 5배, 6배. 그러면 달러가 더 들어온 거잖아. 그럼 그 달러 가지고 원화를 연락에 사야 되잖아. 원화가 엄청나게 강세를 떼야 되는데도 약세야. 왜? 미국이 그렇게 가잖아. 지들 정책대로. 근데 우리가 무슨 내년에 환율이 이럴 것 같고요. 그러면 그거는 미국의 정책을 보는 거야. 그래 23년 10월에 말씀드린 게 미국의 정책에 100달러 인덱스 100을 넘기는 기준을 지속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바뀌겠지만 더 강세를 띠기보다는 약세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0 이하로 내려와 있어요.
근데 지금 환율을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원화의 가치가 휴지가 돼 있어야 돼.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비이성적인 변동성의 흐름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냐는 거야.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생각해. 이거 다 잘라야 되는데 귀찮아 죽겠네 이거 자를까? 어? 이거 AI한테 하면 이거 다 채팅으로 나오거든. 환율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자를까? 영상 보라 그래 영상 그냥. 어? 이거는 원화의 환율이고 깜짝 놀랐어 이게 왜 이렇게 나오나 해가지고 또. 어?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리먼 때 IMF 그리고 리먼 터질 때처럼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나라의 원화와 엔화가 야 우리나라가 엔저 때문에 일본 여행을 자주 가.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어. 엔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엔저요? 엔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달러 인덱스 대비해서 달러 대비해서 엔화가 약세인 것 뿐이지 엔화 자체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약세라고 뻥치고 말같이 확 그냥 한국의 원화와 일본의 엔화의 기준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패거제 포기하고 하는 이제 강제적으로 패거제가 없어진 거지. 그리고 나서 개방하고 나서 외환시장 강제적으로 개방하고 나서 그 변동률이 뭐 어마어마하게 휴지 쪼가리 됐다가 뭐 김대중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정부에서 또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에 수출 세 자릿수 성장이 형성되고 그렇게 되면서 당연히 성장되니까 원화의 가치가 평가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 게 옳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인위적으로 방어했던 게 사실상 원달러 환율 기준에 1,100원대 수준이었어요. 근데 제가 38년 40년 전쯤에 일본 갔을 때도 처음엔 5배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9배, 10배, 10배 수준에서 항상 움직였어요.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원엔 환율입니다. 자, 10배 기준에서 아래 위로 조금 오버슈팅 나오기도 하고 밑으로 좀 내려오기도 했지. 예? 원화의 기준에 우리가 약세라는 건 뭐예요? 엔화가 약세라는 거는 우리가 요 가격 800원만 줘도 엔화를 살 수 있다. 850원만 줘도. 근데 이거는 극적인 부분이고 거의 대부분이 900원에 100엔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조금 이제 뭐 엔화가 강세를 떴다 그러면은 1,100원에 1,100원에 엔화를 사는 거고. 그럼 평균치가 한 10배야. 10배에서 요 정도 등락이 와 엔저입니다. 엔저입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라면은 이렇게 돼야지. 엔저입니다. 이야 1달러면 옛날에 75엔뿐이 못 받았는데 1달러를 내가 갖고 있어. 150원을 받아. 따블이네? 이게 엔저인 거지. 개뿔이나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10% 수준의 저점하고 고점하고 20% 수준의 변동이 그게 엔저인가? 그리고 여기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달러 인덱스라는 거죠. 달러 인덱스가 전쟁이 나고 뭐 문제가 되고 이게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면 그럼 뭐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되냐고. 달러가 약세를 떼야지. 리먼 때처럼. 지금 달러가 약세예요? 이란전 나고 달러가 약세냐고. 약세 아니죠? 그럼 된 거야. 약세냐고. 약세 아니죠? 그럼 된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환율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 없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이거 이렇게 하면 밤새겠는데 이거 짧게 한다고 계속 이렇게 길게 돼버리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이 시간을 더 줄일 거예요. 우리도 매매도 해야 되고 전략도 더 잡아야 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유튜브 찾아오시고, 그죠? 유튜브 찾아오셔서 이렇게 머니올라 내용도 한번 보시고 그 당시 전략도 보시고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은 그게 없나? 이게 없나? 환율 금리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검색을 해보세요. 그리고 링크도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뭐 오늘 뭐 정신없으니까 드리질 않았는데 금리 인상 가속 시장 분석 금리 교육 5월 10일 야간 특별 교육 다 있어. 금리 1시간씩 금리 얘기해. 이거 박승윤 TV네.
박성재 TV가 아니라 우리 회사 스튜디오에서 녹화한 거 이거 다. 1시간을 우리 회사 스튜디오에서 전부 다. 그러면서 전기전자 업종이 이렇게 움직일 거다 저렇게 움직일 거다 실적이 얼마다 삼성전자 어떻게 될 거다 2016년 기준에서 실적이 얼마 그걸 얘기하는 거 그거를 금리 부분부터 해서 환율 부분부터 해서 전부 다 글로벌 시장의 시가총액 기준 실적의 기준 상승률의 기준 검색해서 보시란 말이에요. 검색해서 유튜브에서 윤정도 검색하셔도 되고 그리고 VIP 회원분들 전부 VV로 바꿔달라고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낙폭을 줄여서 일본이 4% 이하로 낙폭을 줄인 것일지 일본이 3.5까지 낙폭을 줄여서 우리나라가 줄인 것일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줄이면 되는 거고 미국 증시가 지금 깨진 것도 없었고 선물도 0.5에서 움직이고 앉아있어. 우리나라는 왜 깨져야 된다고 전쟁이 어쩌저 헛소리도 안 하는 그 친구들 얘기를 듣고 계시냐고. 환율은 마무리됐죠. 농담이 아니라 전혀 문제가 없고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띠고 있다는 것은 이란과의 분쟁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해석은 전혀 이란과 미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실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극적으로 제한적이다. 극히 제한적이다. 없다. 악쓰니까 돌리네 시장이. 예? 악쓰니까 돌려. 아유 숨차. 그러면 환율 끝났어요. 환율 끝났어.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띠는 거 얘기하는 거고 엔화가 약세라는 부분에 대해서 원달러 환율 대비 약세 그건 아니 풀 뜯어먹는 소리고 그리고 진짜 문제가 되면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1,500원 말같지도 않은 난리나 있어야 돼 난리. 예. 상품입니다. 상품의 기준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유가가 얼마를 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앉아있어. 유가가 얼마가든 왜 여러분이 걱정해? 왜 자동차 휘발유값 많이 나올까봐? 농담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유가 어찌됐건 100불에 대한 얘기 지금 유가를 한번 볼까요? WTA 서부 텍사스 중진류예요. 그죠? 우리나라는 쓰지도 않고 미국 애들 지네만 쓰고 판매를 안 하는 서부 텍사스 중진류의 최근물이고 그늘물 그리고 두바이유하고 이제 브렌트 유럽 쪽에 근데 이게 이제 넓게 멀리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바이유의 기준을 놓고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이 이 데이터를 갖고 올 때 돈 주고 갖고 오는 거라서 그 기간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두바이유 같은 경우는 멀리 보이더라고. 2001년부터 다 보이죠. 이 두바이유의 흐름을 잘 놓고 보시면 이렇습니다. 어차피 이제 그 두바이유의 기준이나 서부 텍사스 중진류나 이제 같은 그 변동성의 기준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전략 비축률이라는 단어가 나왔던 시기가 100불 넘길 때 이때 기준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2000년 들어서면서 중국의 경제 동향에 대해서는 얘네가 폐쇄 국가이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얘기를 그 지표를 아주 깔끔하게 보여주질 않아요. 문자 한 번 더 나갑시다. 컴퓨터 끄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자 지금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라는 기준에 18만 2,500원 공격적이시더라도 문제 없습니다의 기준에 하이닉스 병행 당연하신 거고 그렇게 해서 압축 반도체 90에서 100%까지 기준 그죠? 그렇게 돼 있고 삼성전자 특별 교육 기준에서의 전략 부분도 갖고 올 거고 자 메타방은 지금 오늘 기준에서는 일단 어찌됐든 간에 수익 범위의 기준인 거고 그죠? 개장초의 접근 범위만 아니라면 개장초 접근 범위는 상관없어. 이 정도라면은 냉정하게만 대처를 하면은 그래서 이 달러 인덱스의 두바이유의 현물 기준에 100불이든 서부 텍사스 중진류든 상관없는데 이게 이제 중동 쪽이잖아요. 중국 쪽의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은 중국 자체에서 2000년부터 강조를 합니다. 90년대부터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어요. 2000년부터 두 자릿수 성장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국이.
그러고 나서 모든 원자재 시장의 원자재를 다 흡수해버립니다. 그리고 중국을 조금씩 개방하면서 중국의 땅값이 어마어마해지고 뭐 이런 기준. 그렇게 되면서 글로벌 시장은요. 22년도의 요 자락에서부터 물동량이 허벌나게 증가해요. 어마어마하게 증가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30년 된 조선의 업황 호황세가 나와요. 왜냐하면 30년 전 70년대 초반에 조선업이 호황세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경기도 좋아진 적도 있었지만은 배 수명이 보통 20년에서 30년 사이를 기준으로 잡아요. 그 배를 해체를 하고 새로운 선박을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경기가 좋아지는 부분이 22년 4분기부터 물동량의 급격한 증가의 기준을 설정을 잡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2003년, 2004년, 2005년도에 선박에 어마어마한 발주가 있고 그게 30년 만에 업황호조세가 되고 선복과행이 2005년도에 형성이 돼요. 그리고 오버슈팅이 2007년도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직 30년이 안 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선이 사상 최대치 상상을 초월하는 물동량의 증가와 함께 사상 최대치 그런 기준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슈로만 조선주를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가의 기준입니다. 유가의 기준이 정확히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글로벌 시장이 폭발적인 랠리가 나오는 것 중에서도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 인상을 합니다.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은 경기를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아진 경제 지표에 인플레이션 효과, 과도하게 형성되는 인플레이션을 눌러주기 위한 유동성 흡수죠. 그렇게 되면서 경기는 매우 긍정적인 그 효과를 이루어내고 2007년 9월에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2009년이라고 그랬는데 아니요 2007년이라고 얘기한 게 맞죠. 2007년 9월에 금리 인하를 해요. 요때. 근데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도 유가 한 번 더 치고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실제 수급에 의한 수요에 의한 굉장히 강력한 매수 수요에 의한 유가 강세란 말이에요. 경기가 좋아지면서 유가 수요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유가 강세를 띄는데 이 10불까지 깨져 있었던 유가가 100불도 넘기겠다. 전략 비축률을 세부 텍스 중률을 전략 비축률을 풀어놓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10배 올랐잖아요. 유가가. 금값은 안 올랐나 저때? 근데 그 부분이 경기가 좋아지면서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은 깨지지 않았어요. 폭등 랠리입니다. 시장은 언제 깨져요? 2007년 10월에 정점 찍고 무너져요. 그럼 2007년 10월 이후에 더 올라간 거는 상품 시장이죠. 여기도. 그러다 보니까 오버슈팅 자락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리본 터지면서 세계 경기가 급격히 금융 시스템의 붕괴와 함께 하향될 때의 기준입니다. 일본 니케이는 3.3까지 낙폭을 줄여요. 미국 선물도 0.5까지 줄입니다. 우리나라도 더 세게 돌릴 수 있는 위치가 형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이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달러 인덱스의 약세가 있다고 그랬죠.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 엔화가 초강세를 띠고 달러가 초약세를 띠고 엔화가 초강세 띠니까 명분이 뭐야? 안전자산입니다. 지금 엔화가 안전자산 아니야? 엔화가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초약세를 띠잖아. 달러가. 그렇게 되니까 중동 애들이 예를 들어서 이 두바이 유잖아요. 중동 애들이 1달러에 1리터를 팔았는데 달러가 무슨 개뿔이나 엔화당 1달러 가지고는 75엔뿐이 못 바꿔. 그전에 150엔이 했다고 친다면 한 토막 났잖아. 그러니까 야 결제통화 달러로 낼 것 같으면은 일본 가서 빵 하나를 못 사 먹으니까 빵 반 개뿐이 못 사 먹으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돈 더 내놔. 우리 유가 경기가 어떻게 됐건 말건 100불로 설정을 할 거야. 결제통화가 너무 약세야. 그러면 이 당시에 시장이 무너졌어요? 110불 하고 있을 때 시장이 무너졌냐고.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지금 100불이 넘어가면 경기가 안 좋아지.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어. 110불일 때 경기가 무너졌냐고. 시장이 붕괴됐냐고. 랠리지 이때 기억 안 나요? 랠리지? 그 다음에 이거 폭락 나왔어. 그러면 시장이 무너졌어요? 이거 다 보여드릴 거야. 시장하고 같이. 무너졌어요. 이거 난리가 났었지. 그때 원유 ETF 상품 증권사에서 팔아먹고 그거 마케팅하니까 방송 나오는 전문가라는 껍데기들이 나와서 ETF 어쩌고 헛소리 찍찍하고
큰일 났다고 시장 폭락할 거라고. 이때 시장 폭락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럼 원유는 왜 폭락했어요? 달러 인덱스의 강세. 달러 인덱스가 강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1달러 가지고 빵 하나 사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원유가 제자리로 내려온 거야. 근데 경기가 좋아 안 좋아? 좋죠. 좋으니까 정상적인 수요의 회복. 이거는요. 코로나19 때문에 일시적인 충격. 그래서 경기가 금리를 또 올려야 될 만큼의 21년도에 금리 올렸어야 되죠. 근데 선거 끝나고 돈을 뿌리니까 못 올리고 22년도에 급격히 올렸단 말이야. 금리를. 그렇게 되면서 슈팅. 이때 시장 무너졌어요? 22년도에 시장 무너졌나? 막 폭락왔어? 고마울 따름이지. 왜 이렇게 내려왔어요? 아까 여기서 얘기했잖아. 달러 인덱스의 강세 때문에 상품 가격이 결제통화의 기준에서 덜 줘도 되니까. 지정학적 리스크의 흐름? 이게 지금 여기까지 문제될 만큼의 흐름이 됐어요. 자, 이거를 지수하고 비교해서 봅시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윤정도 말만 들어. 그냥 계속 다. 이거라 그랬잖아요. 이건가? 원유 어딨어? 원유 어딨니? 이거. 두바이 월봉 차트. 윤정도 말이 맞아 틀려요. 1번. 글로벌 경기가 다 좋을 때예요. S&P 500 지수. 수요에 의한 유가 강세. 문제돼요? 안 되지. 근데 시장이 멈추고 있을 때의 기준에 금리를 내렸잖아요. 그럼 이제 무너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 오버슈팅. 그 다음에 리먼 터지면서 빅컷이 나온 거예요. 좀 이따 금리 설명할 때 얘기하겠지만 빅컷이 나온 겁니다. 빅컷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근데 빅컷이 나와버렸잖아. 그렇게 되면서 폭락. 빅컷 나올 정도로 금융시장이 붕괴됐다. 얘 기준. 근데 다시금 돌려. 다시금 돌려서 이 상태가 돼요. 경기가 저때 뭐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만 얘기도 했고 별의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정도의 금리 제로 금리로 할 정도로 실물 경기가 안 좋으면 밑에 있어야 되는데 결제 통화가 약세를 띠다 보니 중동에서는 절대 그 가격에 헐값에 안 팔겠다. 계속 경기가 살아나고 유동성이 확장이 되고 2015년 12월에 금리를 올릴 정도로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를 띠죠.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에 시스템적인 붕괴. 당연히 정상적인 흐름. 왜요? 경기가 계속 좋은데 원유 소비가 줄어들 수 있나? 이건 코로나. 그리고요. 똑같이 흘러가잖아. 경기가 좋아서 수요가 많으니까. 근데 강달러 기조 속에서 다행히 유가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아주 이쁜 약세 기준이 됐다. 이게 달러 인덱스 강세를 띄는 과정 속에서요. 그런 거죠. 현재 기준에 이게 문제 되냐고. 그러니까 이란의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저것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충격받는다? 제한적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금리 봅니다. 지금 금리하고 뭔 상관이 있죠? 있지. 만약에 윤정두가 이렇게 악을 쓰고 걱정 마세요 여러분 했는데 진짜 시장이 문제가 발생되려면 어떤 기준이 형성이 돼야 돼요? 금리를 급격히 내려야 됩니다. 빅컷을 단행해야 돼요. 금리를 급격히 내려서 빅컷을 단행하는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3.75까지 금리 내린 화면이 있을 텐데 제가 지금은 이제 과거 데이터로만 보여드리는데 금리 인상하던 시기, 금리 인하하던 시기, 그 다음에 금리 인상하던 시기, 금리 빅컷을 단행한 코로나19 때 시기, 그 다음에 금리 급격히 인상하던 시기, 그 다음에 빅컷을 한번 단행한 시기가 있어요. 그것을 끄집어 와서 다시금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쪽 보시는 기준에서처럼 여기서 보시면은 전 얘네가 업체가 불법인 것 같은데 이걸 저 시세를 다 돈 주고 다운받아 오려면 얘네가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이제 연방준비은행 기준에 이제 그 기준금리 3.75로 이제 우리가 설정을 잡고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 잠시만요. 여기서 봐야 되구나. FED. 요 기준에 이제 잘 보시면은 빅컷을 단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막 금리 시장에서 빨리 내려라 그러고 경제학 박사라는 분들 또 은행에서 꽤 오래 근무를 하셨던 분들 금리에 대한 이해력이 굉장히 좀 작아요. 이때가 빅컷을 할 때입니다. 그죠? 24년 9월 18일이에요. 50bp를 한 방에 내려요. 나머지는 다 단계별로 내리거든요. 25bp. 근데 50bp를 한 번에 내린 이 9월달 9월 18일 이 기준을 보시면
9월 18일 나와봐라.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9월 18일, 9월 달의 기준에 확장이 됩니다. 금리 인하를 해주면 뭐 폭등이 나온다. 금리 인하 안 해주면 IT가 더 이상 못 간다. 금리 인하 안 해주면 바이오가 못 간다. 풀 뜯어먹는 소리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큰일 날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잘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9월 달에 그 B컷을 단행하기 직전부터 해서 금리를 급격히 B컷을 한데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야 그렇게까지 경기가 안 좋아? B컷을 해야 될 정도로? 그런 흐름들이 여기서도 연동이 돼 있었던 거예요. 24년도에도 사실. 그리고 9월 6일 또 11일 또 18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럴 때 기준에 B컷에 대한 우려감, 그렇게 경기가 안 좋아에 대한 그 우려감 때문에 시장 변동성은 저 당시 상승 추세에서 꽤 큰 조정들이 나왔다고. 이때 뭐 4%씩.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론은 금리를 급격히 내린다는 거는 그만큼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성장률은 속단편 때려 죽여도 못 가요. 그럼 국내 기준에서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위까지 코스닥이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왔었잖아요. 그 알테오젠이 제로금리일 때 폭등이 나온 게 있어? 농담이 아니라 알테오젠이 무슨 뭐 제로금리일 때 폭등했나? 제로금리일 때 제약바이오 바이오 폭등해야 되잖아. 언제까지가 제로금리였어요? 22년까지가 제로금리였어. 23년도에 정점을 찍고 22년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22년 상반기까지 제로금리였어. 그리고 23년 7월이 2000년 이후에 가장 높은 5.5까지 올린 거예요. 5.5까지 올린 이후에 조달금리가 5.5보다 높을 거 아니에요? 6%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장주에 돈이 가는 명분 하에 얘가 간 거지. 안 그래요? 제로금리일 때 얘가 갔냐고. 코로나19 이후에 갔어? 제로금리였는데? 어디서 헛소리들이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성장주의 가장 대표적인 삼성전자가 그러면 갔어? 21년 고점 찍고 나서? 내리 하락이었지? 22년 11월 말 이후에 챗 GPT 관련해서 하이닉스가 슈팅이 나온 거고 얘 갔어요? 제로금리일 때? 못 갔잖아. 고금리에서 가는 거지. 이거는 비이성적으로 우리나라 자체가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빠진 거고. 그 다음에 아주 쓰레기 중에 쓰레기 HLB. 우리는 얘기할 조건이 돼. 왜? 엄청난 수익을 얘를 냈죠. 언제? 24년도에. 얘가 제로금리일 때 갔어요? 대표적인 애들 아니에요. 바이오에서. 제로금리일 때 갔나? 갔어? 22년도에 금리 올리기 시작해서 23년 7월에 최고금리 되고 그러나 슈팅 한번 나오고 쓰레기니까 제자리로 내려올 뿐이고 그 다음에 누구야? 펩트론? 펩트론이 예전에 갔어요? 갔나? 제로금리일 때 있어 변동이? 지금의 3천당 제약 뭐 실적이고 나발이고 다 떠나서 제로금리일 때 갔냐고. 어디서 풀 뜯어먹는 소리들을 해. 금리의 기준이 고금리이기 때문에 유지가 된다.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급격히 B컷을 단행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절대적으로 고금리일 때 주가는 움직인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 금리와 이걸 두 장을 붙여놓으면 더 눈에 잘 띄실 텐데 1번이 금리 인상 시기, 2번이 서프라임 터지고 금리 인하 시기, 그리고 이제 2번에서 각도가 크게 내려오는 부분이 리먼 브러스 터지면서 베어스턴 터지면서 그때 B컷을 단행했던 시기. 3번이 금리 인상 시기. 4번이 코로나19 때 금리 인하 시기. 그리고 제로금리에서 유동성 랠리. 그 다음에 5번이 뭡니까? 금리 인상 시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제발 좀. 이거를 지금까지 장이 좋아서 시황을 안 해드렸을 뿐이지 이 시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 가지셔야죠. 이런 정도가 있는데 CDS 프리미엄 안 봐도 되는데 찾기도 귀찮고.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연기금에 대한 부분은 75개의 연금과 기금이 있다고 해요. 지금 뭐 얼마큼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준점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의 기준에 글로벌 시장이 뒷받침이 됐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그 기준점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자금을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 정부처럼 우리나라의 모든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이제 끌어당기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4대 우리나라 4대 연기금으로 따지면 이제 국민연금, 그 다음에 퇴직연금, 퇴직연금의 주식 비중 한도 확대를 그 당시 기준에 굉장히 크게 잡아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학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인가요? 하여간에 네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변액보험은 전 세계적으로 변액보험은 그 상품의 설계가 아주 지저분한 설계이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해요. 변액보험이라는 건 솔직히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산운용사가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 뭐 ETF라고 치고 요즘 기준에 이걸 만들어. 그러면 자산운용사에 돈 넣으면은 운용비용 1년에 2% 이렇게 띄고 운영을 해요. 근데 보험사에 돈을 넣잖아요. 그럼 이 나쁜 놈 새끼들이 사업비용을 외사 같은 경우, 외국사 같은 경우 사업비용을 막 27%씩 받아 쳐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만 원 넣잖아, 거치식으로. 그럼 100만 원 넣으면 27%가 그 보험 설계사 설계 비용하고 해가지고 그걸 주는 거야. 27%를. 그리고 거기서 또 5%를 생명보험을 들어. 말도 안 되는. 아주 상품 가치도 없는. 그리고 나서 그러면 32% 빼고 나서 예를 드는 거예요. 68%를 주식을 돈을 넣어놔요. 나쁜 놈들이지. 그럼 난 수익 내려면 얼마나 수익 내야 돼? 50% 수익 낼 수익인 거야. 그런 아주 진짜 지저분한 그 변액 상품, 변액보험 지금도 사실 가입 누가 하라 그러면 그건 진짜 안 돼. 그게 많이 이제 뭐 변액보험의 제도도 바뀌었는데 그거를 굳이 지금 시간 아깝게 설명할 이유도 없고 결론은 그런 돈까지 싹 다 자금을 끌어모으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57조를 내다 팔 때 우리나라 이제 주식형 펀드 수탁 잔고가 8조에서 74조까지 68조 증가하면서 그 68조가 외국인 57조의 물량을 받아놓고 추가적으로 연기금 쪽의 비중 확장.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서 이제 연기금의 비중 확대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1월 달에는 그 자금운용 정책에 대한 회의가 없는 달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올해 이제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지수가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연기금이 만약에 전체 운용 자산이 지금 모여진 게 만약 5천조다. 그러니까 5천조인데 5천조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20%의 뭐 10%라고 할게요. 500조잖아요. 500조의 기준인데 500조를 사놨어. 근데 시장이 50% 올랐어. 그럼 750조가 돼버리잖아. 그럼 5천억 대비 750조면 15%가 돼버려요. 그러면 10% 비중만 갖고 있기로 했는데 전략적하고 그 두 가지로 나눠서 이 기준을 잡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오버되더라도 무조건 바로 기계적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 한도 부분을 플러스 마이너스 2%까지 늘려놓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기준이 넘어설 위기에 위치에 놓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위기라고 표현하기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도를 확장하든 이런 전략을 설정하자. 그게 연초에.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은 이제 주식시장에 자금 집중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공격적인 부분이 형성돼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의 기준이 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흐름의 기준이 됐었고, 그리고 그 자금 운영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부동산 쪽도 이쪽으로 몰릴 수 있게끔 정책을 꾸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좋든 나쁘든 간에. 그래서 하루에 펀드 자금이 제가 얼마 전에 확인했을 때까지가 하루에 1조 이상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ETF 상품에 들어오는 자금이. 그 자금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은 펀드런 사태가 있는 상태는 아니죠. 그러니까 반대 매매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신규 매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반대 매매 물량 그 정도가 이제 해소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 범위는요. 반대 매매를 했던 물량에 대한 다시 신규 매수에, 반대 매매를 했던 부분에 대한 다시 신규 매수에. 왜? 펀드런 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기계적으로 반대 매매 운영 기준에 15% 밀리면 손절하겠습니다. 손절했어. 근데 환매를 안 해. 다시 채워놔야 돼. 안 채워놨는데 주식 폭등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책임질 거야? 다시 채워놨는데 윤정도 생각과는 다르게 폭락을 했어. 또 로스가 됐어. 손해가 확대됐어. 그건 법적인 문제가 안 돼요. 왜요? 운영해달라고 돈을 줬는데 계속 손해나는데도 환매를 안 했기 때문에 환매 안 한 사람의 문제인 거지. 운영자는 그냥 운영만 했을 뿐이야. 수수료 받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계속 로스거를 하더라도 재차 편입이 되고 신규 매수가 들어오고 자금이 유출되는 흐름은 극히 제한적이다. 근데 지금은 펀드런 사태 운운할 정도도 아니고. 그래서 수급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위치. 예?
간접 투자 상품, 직접 투자 상품의 분들이 공포감을 갖더라도 간접 투자 상품에서는 공포감을 그다지 안 가져요. 오히려 돈을 더 넣겠다라는 생각을 갖지. 그리고 이제 금융당국의 상품 운영 전략이라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스컵 범위가 계약서상의 20%면 그건 지켜야 되지만 전체적인 뭐 비율, 비중 뭐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에 종목이 아닌 전체 펀드의 운영 전략에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뭐 15%였는데 20%로 늘려도 된다. 일시적인 현상에서는 뭐 정부도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뭐 시장 방어를 하겠다. 글로벌 시장이 폭등하는데 들어올랐다라고 해서 증시 부양책을 내놓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비이성적인 변동이 나올 때는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는 명분이 있죠. 그래서 ETF 상품이라든가 펀드 상품을 운영하는 쪽에 대한 그 규정 부분을 원활하게 잡아주는 내용, 그런 내용. 또 주식 비중을 기본적으로 85에서 90% 정도 수준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85던가? 저도 기억이 안 나. 옛날 잘 다 끄집어내야 돼. 또 그게 또 지금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5다. 그러면 지금 기준에 조금 유하게 적용을 해서 금융당국이 실태조사 들어간단 말이에요. 너무 공격적으로 막 자금 들어가 있어서 나중에 뭐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 투매가 나오고 그 물량 때문에 또 두들겨 맞고 또 위탁자산을 맡긴 쪽에 손실이 발생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히 금융당국이 그런 부분을 제어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결론은 그 기준에서 한도 비중을 주식 편입 비중의 한도를 늘려주는 뭐 그런 운영 전략 부분도 금융당국에서 내놓을 수 있는 증시 부양책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기준점으로 해서 이제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설정 범위를 잡아야 된다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시장 지수의 전망은 주가 전망에서 지수의 전망이 나올 텐데 주가의 전망은 이렇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그 부분을 여기에서부터 보시면 돼요. 지금 원체 이제 뭐 종목이 많이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만 제가 한번 이것도 자를게요. 제가 한번 잘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하락 종목 상승 종목이 많아졌을 때 그걸 좀 잘라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코스피지수 기준의 시가총액 비중이 하이닉스가 15% 살짝 하회되고 삼성전자 25.1이 됐단 말이에요. 얘네가 40%예요. 변동률은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얘네 둘이. 근데 얘네가 40%의 기준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얘네가 그 주가 변동이 나왔을 때 그러면 시장의 지수 변동률은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그걸 계산을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그런 기준 안 잡아주죠. 밑도 끝도 없이 정신 나간 애들이 방송 나와서 코스피 지수가 내가 얘기했죠. 폭락 나온다고. 걔네는 3000일 때도 폭락 나온다 했어. 2500일 때 2000 깨진다 한 애들이고 영원히 걔네는 비관론자야. 인생 자체가 비관이야. 그래놓고 지금 같은 때 내 말이 맞죠? 헛소리 한다고. 지들은 3000일 때 2500일 때 2000 깨진다고 헛소리 하는 애들이. 예? 그리고 지수 따로 얘기하고 종목 따로 얘기해요. 되겠냐고. 지금 시장에 방산주 대박 나졌죠. 정신 나갔냐고. 응? 방산주가 대박 날 정도의 그림이 된다면 시장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끝나는 거지. 인류가 멸망하는 거지. 그냥 평상시에 방산이 뭐 실적이 좋을 겁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 지금의 방산은. 논리가 올라간다는 논리가. 코스닥도 이제 잘라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S&P, HPSP까지. 저도 마음이 급하니까 그냥 말만 막 빨라지는 거예요. 이거 내일까지만 잘 견디면 내일부터 뭐 갭상승으로 돌릴 수도 있고 내일까지만 잘 돌리면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안정화되고 여기서 이제 옥석 가리기 한 종목군들의 변동성 확장 부분이 충분하게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지수는 어차피 얘가 돌려야 되는데 얘네 실적이 상상을 초월한다 그랬잖아요. 실적주가 못 돌리면 이런 뭐 거품주가 돌릴까? 근데 그나마도 이런 애들이 누적 수급이 좀 있는 애들은 다행이라니까요. 그럼 그 기대감이 있어. 평균 단가 대비해서 그러면 있으니까.
근데 프리미엄만 있던 애들은 한번 꺾여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걔는 이제 되돌릴 수 있는 기준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거래대금으로 기술적으로 대처해야 되고요. 삼성전자를 보면서 지수의 설정 범위를 가져갈 거예요. 삼성전자를 보면서. 지금까지의 흐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40% 비중을 갖고 있는 쪽이 강세를 띄었기 때문인데, PBR도 놓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PBR보다는 이제 PER 기준에서 해석을 해드리고요. 얘네들이 지금 보시면, 밴드를 보시면은, 이게 좀 작나? 눈도 저도 안 좋아서. 실적이 원체 이제,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개선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칸들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그 전에 실적 작을 때는 이 칸이 이제 좁을 수밖에 없거든. 지금 너무 이제 실적이 전망치가 긍정적이고 1분기 실적도 뭐 어마어마하게 형성이 돼서 나오겠죠, 당연히. 근데 쉽게 따진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금 PER이 29배인데 29배까지 설정해서 이제 기준을 잡지 말고 작년 기준에 10만 원일 때의 기준 뭐 한번 봅시다. 컨센서스 보시면은 순이익의 기준으로 볼게요. 작년 기준의 순이익이 25년도 순이익입니다. 45조였죠. 순이익이 45조입니다. 45조 기준에서 나누길래 좀 되죠. 45조 주가가 작년에 가장 높았을 때 기준이 그냥 10만 원만 잡을까요? 그냥 한번 뭐 제대로 잡아놓고 거기서 뭐 할인을 해주든 하시죠 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45조일 때 25년도의 고점 기준이 얼마였습니까? 25년도 고점이 연말 기준에 12만 원이었습니다. 12만 원이었으면 나누면 되죠. 12만 12,200원 곱하기 59억 2천만 주예요.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717조 5천억입니다. 그죠? 717조 5천억이었어요. 얘가 121,200원일 때. 여기서 이제 나누기 순이익이 아까 얼마였죠? 정확히 한번 봅시다. 순이익을 다시. 순이익 보시면 45조 2천억이에요. 나누기 45조 2천억. 그럼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PER이 나오는 거예요. 15배입니다. 반올림하면 16배죠. 16배 합시다. 최고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게 16배 기준까지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6배. 뭐 저점으로 따지지 않겠습니다. 고점으로 따질게요. 돌린다는 가정을 설정을 잡은 거니까. 그러면 16배로 해주면은 지금 실적 순이익 전망치가 154조예요. 154조 곱하기 16배 나누기 주식수가 59억 2천만 주 해주면 42만 원입니다. 42만 원이에요. 42만 원 나누기 그러면 얘를 16배까지 안 하고 아까 이제 우리가 영상 올릴 때 12배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12배 PER 12배만 잡아도 되잖아. 그죠? 12배 이상 16배까지 올라왔잖아요. 근데 12배만 잡아주자 이거야. 여러분들 흔히 얘기할 때 PER 얘기하잖아. 주당 순이익을 얘기하는 EPS 주당 순이익 그다음에 전체적인 시가총액 대비해서의 PER 그 기준에 순이익 대비 지금 주가가 시가총액이 얼마냐. 순이익이 160조인데 160조 대비 지금 1000조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7배뿐이 안 되는 거야. PER이 7배뿐이 안 되는데 이건 너무 저평가다. 16배까지 올라가면 얼마 40만 원을 넘겨야 되고 그럼 그냥 12배만 잡자 이거야. 154조 곱하기 12배 나누기 59억 2천만 주 띠용 31만 2천 원이야. 그럼 31만 2천 원이면은 이 가격에서 31만 2천 원 마이너스 17만 지금 6천 원이라고 잡고 17만 6천 원 나누기 17만 6천 원 해주면 몇 퍼센트 올라오는지 알겠죠? 아이고. 자, 31만 2천 원 마이너스 17만 6천 원 나누기 17만 6천 원 해주면 77%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삼성전자가 77% 올라오면은 삼성전자가 77% 올라오면은
그러면 여기 있었네. 이걸 누르면 나오네. PER 밴드가. 아이 바보 같은 녀석. 저 차트를 누르면 이렇게 수치가 나오네. 예? 그렇게 해서 27년도에 26년 6월까지의 기준에 PER을 14배로 따지면은 얼마? 25년 12월에 9만 원이고 이게 14배로 따졌을 때 12만 원. 아, 이거는 현재 PER의 기준이고요. 12개월 PER로 따지게 되면은 지금 계산한 범위의 기준이 형성이 되겠죠. 이렇게 14배의 기준에 뭐 12개월로 따졌을 때 32만 원이라든가 이런 계산 방식들. 결론은 77%가 올랐다라고 하면은 나누기 시장은 절반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얘가 40%니까 절반이 채 안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럼 38.6%거든요. 5175 곱하기 38 5175 곱하기 138 해주면 시장지수 얼마? 7천. 삼성전자가 30만 원을 넘겼을 때 당연히 하이닉스도 70% 올라서 7, 8, 56 해가지고 한 140, 150 온다고 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70%, 80% 올라오면 시장은 당연히 7천을 넘긴다는 거예요. 그게 이번 달에 형성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번에 고점이 뭐 프리미엄이 높아지거나 거품이 낀 고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화되면 미국장에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 위치 아니에요. 신고가 나올 수 있지 왜. 거기다가 미국이 지들이 저질러 놓고 그 효과 부분을 지들이 다 먹겠지. 응? 이란 때려놓고 그 효과 부분을 지들이 다 먹을 거 아니야. 그 효과 다 먹는 부분까지. 그러면 얘네들이 왜 이란을 때렸겠어요? 사회 정의, 인류의 정의를 위해서 때린 거야? 아니잖아. 지들의 이권을 위해서 때린 거지. 결론은 이게 안정화되고 돌려졌을 때는 미국도 신고가를 내어나오고 그에 연동되는 성장주가 당연히 지금 위치는 고금리니까 끌어당길 거고 그런 흐름 속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전망치는 계속 상향이 될 것이 맞고 그렇게 되면 시장 지수는 빠르면 3월 달에도 저는 넘긴다고 보는데 왜 6,500에서 뭐 툭 건들면 7,000이었는데 충격 한 번에 내려왔던 거니까 그거는 코로나19 때 흐름처럼 V자형으로 패턴이 돌려진다. 유동성이 원체 좋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고 시간이 걸린다 해도 7,000포인트를 6월 이내. 원래는 6월까지 얼마? 10,000포인트 예상했잖아. 농담해라. 10,000포인트요? 응. 삼성전자가 40만 원 거면 10,000포인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세뇌가 돼서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하는데 외부에 계신 분들 또 VIP 회원분들 또 한국경제TV 그런 애들이나 나오는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야 10,000포인트? 윤정수 미쳤구나 그러는 거지. 시장이 어떻게 10,000포인트가 이렇게 생각해. 50% 오른다 생각을 안 하고 7,000이라고 기준 잡으면 50%잖아요. 6,500이라고 잡으면 50%잖아. 50% 오를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아 삼성전자의 실적이 미쳤구나. 여기서 전망치가 200조까지 나와주면 순이익이 200조까지 나와주면 순이익 대비해서의 PER을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200조 나누기 200조 나누기 59억 주 그럼 얼마야? 40만 원 가까이 형성되지. 30뭐 8만 원 뭐? 순이익이 200조 되기를 기도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럼 삼성전자가 잘해서만 200조인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GPU에 대한 수요가 많으니까 200조가 되는 거지.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놨어. HBM 언제부터 만들었다 그랬어요? 2013년부터 HBM 만들었어요. 하이닉스가. 근데 그때 상용화 됐어? 안 됐잖아. 기술력 좋다고 뭐 주가 올라오는 거야? 아니라고. 지금 장이니까. 됐어요? 아, 힘들어. 숨차. 그래서 주가 전망치 부분을 6월 달에 좀 과도하게 이제 설정을 잡아드리긴 한 거라고 판단하셔도 되고, 자신감을 드리는 건데, 지금 당장 폭락을 해가지고 뭐, 예? 욕 나오게 진짜 17만 8천 원인데, 리딩 똑바로 안 해서 지금 붙들고 있어서 짜증나 죽겠는데, 힘겨워 죽겠는데, 저 정신 나간 윤정두가 무슨 30만 원 얘기해? 짜증나게? 근데 매번 그랬어요. 11월 달
조정 나올 때도 2월달 조정 나올 때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죠? 결론은요. 오늘 기술적으로는 무조건 꼬리 달고 돌려야 되는데 오늘 꼬리 많이 못 달더라도 주봉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지 마십시오. 그래 정말 미안한데 나 물 한 통만 주실래요? 아우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개장할 때부터 지금까지 쉬지도 못하고 뭐 쉬는 게 문제 아니니까 물 한 통만 주세요. 그렇게 해서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글로벌 시장을 망가뜨리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망가뜨릴 정도가 된다면 그거는 진짜 인류가 멸망하는 거겠지. 그럼 금융시장 안 열려. 수혜주 찾는 거 헛소리 하는 애들 옆에 가지도 마세요. 환율 부분의 흐름도 달러 인덱스의 강세 부분이 해석을 한다면 지금 시장 문제가 없다라는 해석으로 형성이 된다. 거기 덤으로 원화 약세 부분에 대한 해석 우리 마음대로 진행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좋다. GDP 70% 이상의 수출이니까. 상품의 기준에서도 유가가 뭐 100불 넘어 개풀 때도 먹는 소리 100불 넘어간 적 많았어.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 그리고 금리 부분 여전히 고급니다. 윤정도의 생각과는 다르게 갑자기 어느 날 이런 상황 속에서 내일이라도 야 이거 실물 경기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 FOMC 회의까지 정례 회의까지 못 기다리겠다. 긴급 소집 그렇게 해서 피컷에 단행을 한다. 그러면 시장은 끝나는 거지. 다 죽는 거지. 경기가 안 좋다면 그 정도로. CDS 프리미엄 전혀 걱정 없고요. 정부 정책, 자금 동향, 금융당국의 정책 모든 건 다 지금 현재로서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실적 오히려 더 상향됐고 시장 지수 전망 전혀 문제 없고 지수 전혀 문제 없고 됐죠? 그렇게 해서 영상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영상이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올 상반기까지의 전체적인 전략 부분에 가장 오래 제가 써먹을 수 있는 시황 전략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설명해주는 영상 어딘가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저도 보고 배우게. 없어. 뭐 머리에 든 게 있어야 이런 설명을 하지. 머리에 든 게 있어야 이런 설명을 하지. 대학 교수님들 중에서 뭐 다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이런 내용조차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경제학 박사이신 분들조차도.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셔서 영상들 좀 확인하시고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제발 함께 하시고 특히 이제 VIP 회원님들 강연에 연락드릴 때 VV 방으로 무조건 옮겨 오셔야 되고 이번 기회에 아니 2+1이 뭐가 필요해? 지금 빨리 집중해서 정상화하고 수익 내고 그리고 강연에 무조건 오셔야 되고 왼쪽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대처하십시오.